개인이 4조 원 이상 사고 있습니다. 이 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분이 와주셨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급이 막 오른 만큼 변동성은 있게 마련인데 주구장창 개인들이 막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 네. 4, 5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뉴스로 3차 상법 개정안 이게 3월로 좀 미뤄졌다라는 이슈도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5천 잘 안착해서 6천, 7천 가고 코스닥도 1천 잘 안착해서 3천 가야 되잖아요. 네. 그 길목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네. 뭐 장 얘기는 조금 이따 또 다른 소재랑도 묶어서 말씀드리고 방금 네. 질문 주신 거 3차 상법 개정안이 늦어도 이제 3월 초에 처리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계획이 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조금 걱정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증시에 관해서 그동안 쭉 상승을 이끌어왔던 3대 어떤 그 팩터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예를 들면 이제 유동성이고 네. 두 번째가 이제 기업들의 확실한 실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시장 개혁 조치, 정상화 조치, 뭐 1, 2차 상법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으로 이어지는 정부 여당의 시장 개혁에 관한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기에 맞게 네. 정말 텀을 주지 않고 딱딱딱딱 적기에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해서는 이미 처리되기로 했던 시장에게 얘기했던 예고된 시점보다는 지금 계속 늘어지고 있어요. 네. 정부 여당의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니고요. 뭐 국회 여러 가지 일단 일정 때문이다라고 해서 시장이 뭐 그 의지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법 통과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건 조금 좋지는 않아 보여요. 네. 그나마 이제 3월 초도 사실은 원래 이제 2월 이제 설이다 보니까 그게 본인 상황이 어려워서 가장 이제 최신의 시점으로 잡히긴 한 건데 적어도 이 시점 안에는 꼭 통과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왜냐면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요. 다음번 또 맞습니다. 시장 개혁 조치들이 네. 줄줄이 대기 네.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의무 공개 매수라든지 중요한 개혁 사항들이 계속 줄줄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늦춰져는 안 되고 3월 초에는 꼭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시장을 걱정하는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한번 꼭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 일단은 자사주를 취득하고 나면은 특정 기간,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꼽히고 있는 것은 1년 이내에 일단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자사주 역시 일정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소각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 소각을 미리 이행했을 경우에 사실은 그동안은 조금 페널티가 적었는데 요게 이제 법사위 논의를 거치면서 조금 강화되면서 네. 이행력을 담보하는 것 요게 일단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자사주 자체가 소각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남아 있는 주수가 줄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주 환원 대책으로서 뭐 이건 무조건 다 네. 호재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을 넘어서서 사실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시장이 주주 환원을 하는 시장이구나라는 신뢰를 대내외적으로 준다. 저는 이게 네.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배당을 조금 더 해준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근데 이제 자사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우리나라에서의 성격이 뭐냐면 사실은 뭐 바람직한 건 절대 아닙니다만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외부의 어떤 지배권 공격이 있을 때 사실 이제 대주주 쪽에서 지배권 방어의 최후의 보루로 활용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지배권 전쟁이 있을 때 흑기사에게 백기사에게 해당 주식을 이제 외부로 교환한다든지 해서 다시 의결권을 살려서 방어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사의 지배에 관한 마지막 안전판인데요. 이게 소각된다라는 거는요. 대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큰 걸 내놓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한국 시장에서 가능하겠어? 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3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주총 시즌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이 전후로 해서 2월부터 이 주총 시즌 전후로 해서 뭐가 가장 시장에서 또 핫한 모멘텀으로 뜨냐면 바로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좋다고 볼 수도 있고 나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시장의 생태계가 살아있고 자본주의적 논리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시나리오들이 막 생기면서 우리 시장이 시장으로서 살아간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자사주 의무소각 같은 것들이 그 촉매제가 되게 분명하기 때문에 더는 늦추지 말고 이번에 꼭 네. 통과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만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게 오래전부터 사실은 된다 해서 나온 테마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금 약발이 다 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 자사주 관련한 테마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예. 단순히 자사주가 많은 주식 위주로 처음에 작년 한 9월쯤에는 그거 위주로 사실은 테마 호재를 받았었어요. 근데 이미 시장의 어떤 눈높이에 맞게 많은 부분 소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도 생겼고요. 네. 반면에 소각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뜨뜻미지근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3월에 이 해당 법률이 통과되고 나면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단순히 자사주가 많은 회사면 무조건 자사주 테마다 이렇게 속단하는 것은 조금 위험해 보여요. 옥석가리 해야 돼요. 맞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주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 법 통과 이후에 정말로 자사주를 소각할지 안 할지에 관한 의지를 갖는 회사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해요. 네. 그럼 그런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사회적 평판, 주주들의 눈높이, 정부의 정책 방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은 회사를 추려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친정부, 친정책적 회사를 갈라내는 이런 게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소각 이후에 지배권 변동에 의미 있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여지가 있는 회사들이 네. 조금 갑작스러운 호재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제 자사주 테마에 대해서 이제는 옥석을 조금 가려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자사주가 많다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배구조 때문에 많은 회사가 있고 뭐 어떤 회사는 예를 들어서 뭐 중복적으로 다른 것들이랑 이제 합병을 하면서 생긴 자사주도 많고요. 그래서 네. 자사주가 취득됐던 경로, 앞으로 소각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눠보시는 게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미리미리 이거는 투자 전략을 세워볼 만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네. 3월 마지노선도 안 넘었으면 하는 바람 맞습니다.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평론가님 오늘 환율이 1,462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환율 관전 포인트 어떻게 갖고 가야 될까요? 네, 환율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일단 글로벌리한 원인이 하나 있고 국내적 원인이 하나 있는데요. 뭐 그런 얘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최근에 이 환율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1,480을 넘느냐 마느냐 고민했다가 40선까지 쭉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원인은 미국과 일본의 소위 말하는 환율 공조 작전이에요. 미국 재무장관이 레이트책, 뉴욕 연방은행이 레이트책을 실시했고 재무장관이 뒤에서 백그라운드를 받쳐주면서 네. 미국과 일본이 엔화 환율이 더 이상 약세로 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구나라는 네네네. 환율 공조를 글로벌 시장이 확인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엔화 환율이 이제 조금씩 내려갔고요. 엔이 내려가면서 원엔 동조 효과로 인해서 우리 환이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글로벌리하게 영향을 맺는 부분, 우리 국내적 요인으로 맺는 부분들을 고정 변수로 놓더라도 N1 동조화 때문에 내려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을 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 그럼 다시 이 낙폭을 되돌리고 있는 거는 일본발이 원인이 좀 크다고 봐요. 뭐냐면 지금 일본이 이제 사실은 이제 재선거를 이제 조만간에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카이치 정부가 만약에 힘을 얻게 된다면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지금 대부분 다 어마어마한 재정 지출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지출에 관해서 국채가 다시 많이 발행될 것처럼 보이고 네. 그로 인해서 사실은 N이 흔해지고 N 약세가 더 강화될 거다라는 게 늘 시장의 걱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흐름이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앞으로 열어진다라고 봤을 때 일본 정부가 국내 증시 부양, 국내 경제 부양을 위해서 그거는 할 텐데 결국에는 환을 막으려면 미국과의 모종의 동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굉장히 큰 실언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싱글벙글이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뭐냐면 지금 환율이 조금 내려가니까 우리는 싱글벙글이야. 왜냐하면 낮은 가격으로 일본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N을 갖고 그 N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서 국채를 샀는데 네. 지금 N이 저 환율일 때는 그 미국에서 샀던 싸게 샀던 미 국채 이자가 우리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어라고 하니까 낮아도 이익, 높아도 이익, 우리는 다 괜찮아. 그래서 싱글벙글이다. 쉽게 말하면 롱숏을 다 하고 있어라는 식으로 네. 해석될 수 있는 굉장히 오해스러운 발언을 해버렸거든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국채 금리가 뜨는 거를 너무 경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환율 공조까지 가고 있는데 일본 총리가 지금 마치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라고 해서 마치 N 약세도 나쁘지 않다라는 식의 실언을 하면서 네. 환율 공조에 사실 금을 가게 했고요. 마침 또 베센트는 꼭 일본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달러 강을 원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미국 정부가 달러 강이 좋다는 얘기를 해버리고 다카이치가 실언을 하니까 이 미일 공조를 통해서
달러 약세, 그다음에 엔고 이걸 만들어내는 공조의 금이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예. 이거는 뭐 쉽지 않겠네라고 하니까 단기간에 엔이 다시 이 약세로 도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서 원엔 동조로 우리가 지금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현재 우리 환에 미치는 국내적 요인이나 펀더멘탈에서 특별하게 나빠지거나 특별하게 뭐 좋아지거나 하는 변동세는 잡히지 않고 있어요. 결국에는 원보다는 이 엔 달러 관련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환율 잘 안 떨어지네요.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가세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소 설명해 주시면 너무 잘해 주셔서 이해는 쉽게 됐는데 앞으로 계속 봐야 할 이슈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AMD가 간밤에 17%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정규장에서 반응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게다가 최근 뭐 엔비디아나 오픈 AI 마찰이 계속되면서 AI 시대에 참 이제 옥석 가리기 잘해야 되는 시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속도 조절 이런 부분도 계속 붙고 있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다소간에 지금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사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고요. 주식시장이 생물인 거죠. 늘 무슨 일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석해야 되고 좀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간밤에 있었던 최근의 노이즈를 조금 살펴본다면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그다음에 오픈 AI 간의 뭐랄까 약간의 뭐 갈등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일정 부분 봉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원인은 굳이 짧게 말씀드리면 오픈 AI가 엔비디아 칩에 관해서 뭐 독점적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할 수 있어 내지는 다른 곳에서 칩을 좀 다중화해서 라인을 좀 삼을 것 같아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1,000조 가까이 투자할 예정인데 우리 간의 미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사실 지금 오픈 AI는 엄밀히 말하면 엔비디아가 처음에 슈퍼컴을 사주면서 시작될 정도로 미럴 관계고 키우다시피 한 건데. 예, 근데 지금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다소간에 조금 노이즈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추가적인 자금 조달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적어도 한 200억 달러 정도는 투자하는 것으로 일단 갈등은 봉합될 수 있다라고 보고 둘 간의 완전한 결별이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소간의 노이즈 어차피 AI 생태계가 진화하면서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좀 저는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다만 간밤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 조금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이른바 얘기하는 AI 관련한 지금 에이전트 서비스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다소간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아시겠습니다만은 엔트로픽의 이제 그 코어 관련한 그 AI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랄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프로그램 같은 내용들이 주말에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기존에 일단 이 모델이 공개된 지는 조금 됐는데 지난 주말에 공개된 내용을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 봤을 때 상상 이상의 성능이야.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모델에 비해서 법무, 그다음에 마케팅, 분석, 회계 같은 기능도 11개가 새로 탑재됐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기능이 생각보다 너무나 강력해.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서비스를 하는 소프트웨어 관련한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타격받을 가능성이 농후해라는 게 삽시간에 현재 지금 미국 시장을 좀 강타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그 큰 로펌 같은 데에서도 사실은 AI를 씁니다. 법률 AI를. 그런데 그걸 쓰면 뭐하냐? 예를 들면 각자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 한 명이 갖고 있던 하나의 컴퓨터가 그 수많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데 또는 우리도 그 변호사가 필요 없이 뭐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쨌든 분석해줘라고 하면 내 손 안에 있는 컴퓨터가 그걸 다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보니까 소프트웨어 관련한 주식들이 이제 대거 이제 위기 상황으로 일단 의구심을 좀 자아내고 있고요. 단순히 소프트웨어 회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 투자되어 있던 수많은 자금까지도 연쇄적으로 걱정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프트웨어 회사마다 사실은 각자 AI를 개발하는 게 지금 유행 아닙니까? AI 없이 지금 서비스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지금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각 회사마다 AI화해서 개발해봤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엔트로픽이라든지 예를 들면 제미나이라든지 오픈AI라든지 최종 단에서의 승리한 AI가 그 중간 단에 있는 모든 AI를 다 집어삼킬 수 있다라는 거니까 중간에 있던 업체들이 개별 AI를 개발해봐야 먹힐 수 있는 구조가 잘못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하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그 회사마다 투자했던 회사들마다 어려워지는 그 개별 주주들도 어렵습니다만 거기 투자되어 있던 사모펀드들 입장에서는 자금의 선순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롤오버가 막힐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그동안 투자되어 왔던 자금들은 구독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법률 서비스를 하거나 뭐 어도비라든지 이렇게 개별 서비스를 하는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회사에 사실은 사모펀드들이 구독 방식이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PF처럼 담보 잡아서 대출을 해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출 이자보다도 구독이 더 많아? 그러면 안전하겠네라고 해서 대출이 많이 됐는데 거기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끊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이자 상환이 어려워지죠. 네, 네, 네. 그러면 추후 롤오버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주저앉을 회사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사모펀드 입장에서 자금 상환에 경기에 빨간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네. 자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입맛이 씁쓸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시장이 일단은 뭐 당장 무슨 폭락이 나온다, 어떤 회사가 쓰러진다는 아닙니다만 뭐랄까요, 가장 싫어하는 자본으로의 이 위기가 전이되는 것들을 사실 월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요. 네. 그럴 소지가 있는 소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경계감이 좀 발동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리스크는 잘 알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려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이제 반짝 그쳤나 싶긴 하지만 우리 경제나 주식시장의 근본은 금리잖아요. 그와 연관된 연준 차기 의장 케빈 워시에 대한 리스크 어떻게 보시는데, 일단 뭐 이게 통상적으로 처음 연준 의장이 됐을 첫 해에 주가는 떨어진다, 또 이런 통계도 있고. 재미있는 통계가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합리적으로 근거를 내기는 어렵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사후적으로 맞춘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연준 의장이 처음 들어오면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도 있고, 더 재미있는 것도 말씀드려보면 연준 의장의 키와 금리가 똑같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키도? 네, 키 큰 사람이면 금리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뭐 앨런 같은 분이 나오면 금리 떨어지고 이 키랑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지금 워시는 키가 몇이냐 뭐 이런 재미있는 사후적 분석도 있습니다만 합리적 연관성은 조금 떨어지죠. 그런데 이 워시 관련한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단락된 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명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노이즈가 나올 거예요. 아직 본인이 금리 향배에 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올 얘기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기존에 있던 파월 의장이 의장을 사임하면 이사도 동시에 사임하는 게 미국의 관행이에요. 지금까지 의장이었다가 의장직을 사임하고 이사직을 사임 안 한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제 기억에. 1940년대가 있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 임기는 14년이고요. 의장 임기는 8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월이 사임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사 관련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워시를 인준해야 되는 상원의 위원회에서요. 사실은 공화당 표가 2표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공화당 쪽에 있는 의원이 파월 관련한 형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난 인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워시 인준 관련해서도 이슈가 계속 나올 예정이고요. 인준이 되자마자 6월에 바로 있을 FOMC 등등등 해서 1년 내내 우리는 워시의 얘기를 이제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을 딱 정리해드리면 금리는 지금 현재 시장은 연 2회 인하를 기본의 경로로 잡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틀어지지 않을 거라는 게 현재 시장의 기대입니다. 다만 작년 12월에 QT가 종료가 됐어요. 양적 긴축이 종료되고 양적 긴축과 양적 완화 사이에 긴축의 종료가 있거든요. 3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적 긴축 종료. 그 다음에 바로 QE로 넘어간다고 시장은 생각했는데 워시의 평소 소신에 따르면 연준 역할 축소론자예요. 그럼 QE를 하든 QT를 하든 결국 연준이 국채를 사느냐 파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연준의 힘이 세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걸 싫어해요. 그런 측면에서 금리는 인하하되 QE로는 안 갈 수 있는 경로, 이게 이제 앞으로 1년 내내 유동성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이게 출발이네요. 여러 가지 뭐 굉장히 관전 포인트들이 있는데 1년 내내 워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